우연히 떠난 아프리카 봉사. 그곳에서 나는 20대 흑인 청년 셋과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그리고 6개월 뒤 의사 앞에 선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영자, 올해 62세입니다. 간호조무사로 30년 넘게 병원과 요양병원, 보건소를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제 일이었지만 정작 제 마음을 위로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남편은 10년 전 퇴근길 교통사고로 눈도 못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지만 아들도 제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혼 후엔 더했죠. 며느리는 제 말에 콧방귀를 뀌었고 손자 돌봐주러 갔다가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물컵을 탁 내려놓은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들만은 제 편일 줄 알았는데 엄마, 제발 그만 좀 참견하고 조용히 좀 계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끼 혼자 밥을 차리고 TV 소리로만 사람 말소리를 듣는 나날. 어느 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데 언제 이렇게 늙었지. 주름진 얼굴보다 눈빛이 너무도 비어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인생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러던 중 우연히 보게 된 적십자 의료봉사단 공고. 아프리카 의료지원 간호인력 모집.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름 없는 조무사 이영자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꾸렸습니다. 보름달 뜨던 날 혼자 인천공항행 버스를 탔습니다. 누구의 배웅도 없이 빈집엔 오래된 달력과 찬 기운만 남아 있었죠. 그렇게 저는 케냐의 외딴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봉사단 숙소는 병원 바로 옆 산속 오지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였습니다. 처음 그곳에 발을 들인 순간 제 입에서 절로 탄식이 나왔죠. 지붕은 녹슬고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닥은 비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설마 여기서 자라는 건가요? 진심이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곤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얼마 전 이 지역에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주거지가 대부분 파손돼 지금은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죠. 정말 죄송합니다만 룸메이트가 있으실 거예요. 현지 청년 세 분입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62세 할머니와 20대 청년 셋이 같은 방을 쓴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밤 낯선 이방인 3명과 함께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첫인상부터 잊을 수 없습니다. 루카스.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장신의 청년.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눈빛이 깊고 묵직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했죠. 처음엔 무서웠지만 밤마다 제가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날 때면 말없이 등을 받쳐주는 다정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말이 많고 장난기 가득한 뮤지션. 기타 줄이 끊어졌는데도 고장난 악기를 손으로 두드리며 저녁마다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마마, 잠 못 오시죠? 제가 자장가 불러드릴게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죠. 처음으로 이 낯선 땅에서 웃었습니다. 자브리. 전직 육상선수 출신의 근육질 청년. 팔뚝엔 부종 문신이 있었고 몸집도 컸지만 말투는 아이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비 맞고 온 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이거 마마 거 라며 덮어주던 그의 손이 의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처음엔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완벽히 통하지 않고 밤마다 새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현실에 어쩔 줄 몰랐죠. 하지만 이 청년들은 한 번도 저를 불편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 끼니마다 제 그릇부터 챙기고 모기장도 먼저 쳐주며 마마, 오늘 힘들었죠? 하고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제 가슴 깊은 곳에 허전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진료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 예방주사를 놓고 간단한 봉합 치료까지 하다 보니 벌써 해가 지고 있었죠. 하지만 돌아가는 길, 진흙투성이 산길에서 한순간 발을 헛디뎠고, 아야, 저도 모르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삐끗한 겁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핸드폰도 신호가 닿지 않는 곳, 혼자였으면 그 자리에 밤새 앉아 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마, 검은 그림자 하나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루카스였습니다. 그 큰 키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등을 내밀었죠. 괜찮습니다. 제가 업어드릴게요. 저는 그의 넓은 등에 엎여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팔을 그의 어깨에 얹었을 때 묵직하지만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제 눈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엘리아가 작은 북을 꺼내와 조용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우리 마을에 오셔서 매일 아이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당신은 이 마을의 축복이에요. 그 말에 그간 한국에서 들었던 모든 비난과 외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싸늘한 말투, 아들의 무심한 눈빛, 그 어디에서도 누구도 날 축복이라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북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옆에서 엘리아는 작은 노래를 허밍으로 불렀습니다. 그 선율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브리는 말없이 제 다리 옆에 앉더니 작은 항아리에서 코코넛 오일을 꺼내와 손바닥으로 조심스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유리잔을 다루듯 조심조심 제 발목을 풀어주고 종아리를 눌러주었습니다. 아프면 말하세요. 작고 진지한 그의 목소리에 전 괜히 민망해서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들의 따뜻한 손길, 무심한 듯 챙겨주는 시선, 그리고 나를 아끼는 말투 속에서 나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처음 느꼈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조무사도 아니고 혼자 늙어가는 노인도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존재한다는 감정. 누군가가 날 위해 밥을 지어주고 누군가가 나의 다친 다리를 보며 걱정해주고 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삶. 그건 내 62년 인생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병원 뒤편 마을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산속에 위치한 마을은 정전이 되면 정말 손끝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졌죠. 캄캄한 숙소 안, 창문 너머로 흘러들던 빛마저 사라진 그때 희미한 불빛이 생겨났습니다. 마마, 불편하실까 봐요. 루카스, 엘리아, 자브리. 세 사람이 나란히 손에 작은 촛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던 그 순간 그들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엘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리가 셋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마마가 웃을 때 제 심장이 자꾸 두근거립니다. 자브리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루카스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그냥 존경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봉사 기간은 예정된 4주를 훌쩍 넘겼고
저는 자발적으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곳에 더 있고 싶어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족도 있고 집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여기에 남느냐고. 하지만 제 마음은 분명했죠. 여기선 제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숙소는 여전히 열악한 컨테이너였지만 밤이 되면 셋 중 한 명이 늘 제 옆자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마라 부르다가도 어느 순간엔 여신님이라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들의 손에 기대 잠들었고 그들은 조심스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신 덕분에 매일이 축복 같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던 밤, 좁은 숙소 안. 루카스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고 엘리아는 기타 대신 작은 나무 피리를 불었죠. 자브리는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주며 살며시 말했어요. 마마, 여신님, 오늘은 저희 셋이 당신 곁을 함께 지켜도 될까요? 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촛불 하나만이 깜빡이는 그 공간. 우린 함께 담요를 덮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셋은 서로 눈빛으로 양보하듯 제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그들의 체온의 의지에 잠들었지만 그날 밤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온기, 의무가 아닌 선택, 쓸쓸함이 아닌 사랑.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나라는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겨지는 밤. 그날 이후 우린 서로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케냐에서의 봉사활동이 어느덧 90일을 넘기며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던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없어졌으며 무엇보다 아랫배가 이상하게 더부룩하게 부풀어 있었죠. 이게 설마 갱년기 후유증인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걱정 끝에 현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검사 결과 임신 초기입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짹짹 울리는 것 같았죠. 임신이요? 제가요? 지금 이 나이에? 저는 충격에 몸을 부르르 떨었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소식을 들은 새 청년의 반응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입을 맞췄고 엘리아는 두 손을 하늘로 올리며 외쳤습니다. 신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자브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 생명은 세 명 모두의 선물이에요.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 한 생명에 새 영혼이 깃든다는 부족의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부족엔 새 전사가 진심을 바치면 하나의 생명에 모두의 혼이 머문다는 믿음이 있어요. 마마, 당신은 그 예언의 중심입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한국의 외로운 노년 여성이 아닙니다. 이곳 케냐 마을에선 씨앗을 품은 빛, 새벽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루카스는 저를 위해 아침죽을 끓이고 엘리아는 작은 악기로 자장가를 연주하며 자브리는 제 발을 조심스레 마사지해 줍니다. 이 세 남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옆을 지키며 말하죠. 당신은 우리의 시작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절 보며 기도하고 태아가 자랄수록 마을엔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저는 이 기적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당신 안의 기적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